전략무기 감축 협상. 김일성이 죽고 나서 제네바 기본합의라는 걸 체결하는데 미봉책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 개발을 시인을 합니다. 아버지가 거의 다 완성해 놓은 핵무력을 인수를 받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 확장 억제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냉전이 한참이던 80년대 중반에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냉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냉전이 탈냉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 탈냉전이 또 끝나는 무렵에 이제 또 공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통일이라는 게 체제 경쟁의 최일선에 있는 건데,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반도 남북관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제 질서가 그 틀을 결정하더라. 국제 질서가 그 틀을 결정해 놓으면은 남북한은 그 틀 내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죠. 뭐 남북관계라는 말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국제 질서가, 국제 정치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남북 분단이고, 그 남북 분단이 됐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단이 그렇고 또 이 전쟁이 그렇고 휴전도 그렇고, 그 휴전 이후에 남북관계의 갈등 관계, 그것도 다 국제정치적 틀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국제질서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건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패권국가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권국가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틀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국제 질서를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 승전국이었고 패권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형성해 왔는데, 세계사에서 패권국가가 민족 자결론을 얘기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패권국가들은 민족 자결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식민지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권 국가를 이룩하고 그 주권 국가들 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그 주권 국가들 간에 또 이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식민지 제국과 식민지 국가들 간의 블록 경제였는데, 미국은 그 블록 경제를 해체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바랐던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데,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국제 질서에 공격을 한 게 이제 소련이거든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위 인터내셔널리즘이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련 제국주의에 따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인터내셔널리즘하고 충돌을 한 게 이제 냉전 질서인데, 그 냉전 질서 냉전 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남북한도 대립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80년대 말에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 스피치라이터를 했는데, 스피치라이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정세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젊은 사무관이 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돼가지고 개혁 개방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85년도 3월부터입니다. 그거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소 간의 그 군비 경쟁이 뭐 아시다시피 80년대 초에 레이건이 들어와가지고 방위 전략 구상이라는 걸 해서 소위 스타워즈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8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그
그 군비 경쟁에 대한 그 부담이 워낙 커서 이 군비 감축을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중거리 전략 핵무력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무기 감축 협상, 소위 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소 간에 상당히 이제 좀 그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8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7년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 배후에는 소련과 미국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도 끝났습니다. 또 그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했던 게 1979년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그 국력을 손상을 받고 철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중국 공산국가들이 전부 참여를 했죠. 그 이전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은 반쪽 대회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 질서, 냉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쭉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장관님한테 이 냉전 질서가 크게 지금 변화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진짜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었죠. 독일이 통일이 됐고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변화를 합니다. 급기야는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소련이 이제 미소 냉전 과정에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탈냉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패권 국가가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데, 패권 국가에 대한 그 주적이 있을 때 냉전 시절이었는데 주적이 사라지니까 냉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유일 패권을 그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 즉 글로벌리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자기한테 도전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경과 체제와 이념 이런 걸 전부 무너뜨리고 세계가 하나로 돼서 모든 자원과 자본과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게 이제 글로벌리즘이거든요. 그 글로벌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중국을 세계 시장에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주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유럽뿐만 아니고 아시아 각국에 동맹을 유지를 했었는데 동맹을 약화시켰습니다. 그게 지금은 참 옛날 얘기지만은 냉전 시대 때 1980년대 중반까지도 동유럽에 소련군 50만 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서유럽에 미군 35만 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전부 철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반도에도 4만 명의 미군이 있었는데 그것도 10년간에 걸쳐서 모두 철수하겠다. 그리고 전술핵은 철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소위 세계화 정책에 우리도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였는데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우리도 북방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북방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 소련과 관계 정상화를 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넓히겠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를 핍박했던 그 나라들인데 이념적으로 다르고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도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북방 정책이라는 걸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미국의 동맹 약화 전략에 부응을 해서
소위 그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리고 또 그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수석 대표를 그 당시까지는 미군 장성이 맡고 있었는데 한국 장성이 맡았습니다. 그 얘기는 휴전 체제가 이제 끝나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안 끝났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를 우리가 반환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전술핵을 철수하고 또 이 군사정전의 수석 대표를 우리가 맡고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고 또 용산 기지를 반환받는 이 전반적인 구성이 사실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끝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북핵이 터지면서 이게 다 스톱되고 다시 이제 강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포용 정책을 이제 대북 정책으로 선하는데 포용 정책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절대 우위에 있으니까 우위에 있는 그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하고 안보를 개선하고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도로 통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88년 77선언이라든지 89년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91년도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는 과정은 또 이게 이제 북한의 생존 전략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소련이 망해버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망해버리니까 북한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이 경제 블록이 달랐지 않습니까? 이 서방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하고 사회주의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있었는데 서방 세계의 그 경제협력기구는 코메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물물 교환 경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걸 메꿔주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냉전 시대 때는 소련으로부터 북한이 상당히 그 우호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싼 가격으로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오고 뭐 하여튼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원유가 안 돌아버립니다. 원유가.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200만 톤의 그 원유가 거의 공짜로 소련이 북한에 제공을 했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발전소들이 안 돌아갑니다. 발전소가 안 돌아가니까 이 기차가 다니지를 못하고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북한은 원래 그 전력이 많아가지고 농사도 전력으로 지었거든요.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듣는 과거에 많이 들었던 아사자가 절비하게 나오는 겁니다. 절비하게. 응? 각 북한 기차역에 가면은 아사자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북한이 맞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이거 지금 이제 미국의 세상이 됐으니까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는 우리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기 전에 남북 관계부터 개선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남북 대화를 해서 아주 부랴부랴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비핵국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1991년 12월인데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제 그 또 관계 정상화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한 게 199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핵위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 전쟁 위기에서 북한이 또 이거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겠으니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불러들여 가지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그러고 또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남북 관계의 기회의 문이 닫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서부터 1994년 그때 이제 이 기회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청와대 그 외교안보 비서실에 있어가지고 이 과정들을 아주 다 봤는데 아주 숨가쁜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게 미봉책이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북핵을 동결하고 뭐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게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동결됐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미봉됐다고 해야 되는지 해결되는 모양을 갖춘 겁니다. 일단은 해결되는 모양을 갖춘 그 상태에서 2000년 그러니까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2000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15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지금 그 비교를 그때는 뭐 그냥 그런 걸라 보다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일단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을 280만 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265만 톤을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도 2만 명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이 뭐 동해선, 경의선 됐고 개성공단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진전이 되는데 다시 핵위기가 터지는 거죠. 2002년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 개발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건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주던 그 중유를 중단을 하고 경수로 건설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북한은 뭐 핵실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김정일 때까지 되고 김정일 이후에 김정은이 등장을 하는데 김정은이 등장한 게 이제 2011년 말이죠. 11년 말에 이제 최고사령관이 돼가지고 김정은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거의 다 완성해 놓은 핵무력을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질주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냉전 과정을 거쳤는데 평가를 해보면은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뉴일 패권 시대 그리고 북한은 거의 망해 있던 시대 그리고 우리는 국력이 우월한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췄는데 그 최상의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통일도 실패하고 비핵화도 실패했던 그런 시기가 지금 지난 탈냉전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냉전 시기가 글로벌리즘 시대라고 그랬는데 글로벌리즘 시기는 중국을 세계 시장에 끌어들인 거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가치를 무시하고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면서 하여튼 뭐 장사를 해먹는 거죠. 그 글로벌리즘에
그런 그 시기를 이용해서 중국은 국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커진 국력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중화 질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게 세계 시장에 중국을 끌어들이면은 중국이 변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변화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국력으로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질서는 패권 국가인 미국의 주적이 다시 등장한 거죠. 그걸 지금 미국은 이 주적인 중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 세계 국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신냉전 질서의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신냉전이 시작이 된 것은 저는 2012년도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때로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돼가지고 신형 대국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국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신형 대국 관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중국이 계속 국력을 키우면서 2017년도에 돌아가지고 19차 당대회를 하는데 19차 당대회에서 2049년까지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에 19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는데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중국이란 이 나라는 수정주의 국가,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국가다.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는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나라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게 소위 그 2017년도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018년도에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좀 효과적인 전쟁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들었었는데 바이든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가치 공유 동맹을 규합을 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디커플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초격차 군사력을 건설하고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이런 데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제 질서가 바뀌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반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지 국제 질서하고 초월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런 탈냉전 질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냉전 질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냉전 질서에서 우리가 해왔던 북방 정책,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것, 그것도 어렵게 됐고 또 포용 정책도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포용 정책의 근본 구도가 우리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핵무장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남쪽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됐다. 그리고 탈냉전 질서에 우리가 안보 전략을 미국이 없는 안보, 즉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추구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렵게 되어버렸다. 왜냐? 미국이 지금 동맹을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강화시키고 우리는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 확장 억제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도 어렵게 됐고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냉전 질서가 탈냉전 질서로, 탈냉전 질서가 신냉전 질서로 바뀌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우리가 맡고 있는 두 번의 질서 전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게 사실은 탈냉전 질서 때 우리가 했던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평화 경제 정책이 또는 미중 간의 등거리 외교, 이런 것이 탈냉전 질서. 그때는 이제 미중 간의 밀월 시대죠. 미중 간의 밀월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책인데, 완전히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의 정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3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백두산에 올라서 만세도 부르고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남북 관계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일단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보 위기라는 게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또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한미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증원해가지고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의 증원되는 과정에 일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일본의 후방 기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요소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의도에서 또 길거리에서 논란이 많지만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한미동맹이 강화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협력과 거의 같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급박하게 맞이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북한은 지금 남쪽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체제이고, 또 그런 능력도 지금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전술핵 전부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했다고 지금 자기들이 떠들고 있고, 실전 배치한 그 핵무력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협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보시면은 처음에 첫 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국민이 지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 말부터 해놓고 다음에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체제를 이 국가 정체성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만큼 중요한 그런 국가 정체성인가는 우리가 국가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체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신생국가들은 거의 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력갱생 노선을 채택을 했고 친소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신생국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소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반발로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로 안 가는 거죠. 근데 당시 우리의 건국 지도자들은 매우 현명했고 열린 분들이었고 아주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시장 경제를 하고 개방체제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서 지금 신생국가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신생국가들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후진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못 살고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뻔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외교 노선은 그것도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친하면은, 옛날에 소련하고 친하면은 그런 나라들하고 정치 체제가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과 친하면은 그 나라들과 정치 체제가 비슷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환기에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은 중국적 소위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디지털 전체주의 그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 세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문제인데, 북한은 아까 이제 탈냉전 국제 질서라는 게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체제 위기였죠. 당시 북한은 사실상 망한 나라였습니다. 왜냐?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고 군인들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 위기에서 이 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두 개의 노선이 그 당시 충돌을 했어요. 하나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서 무역도 하고 경제 지원도 받고 또 안보도 보장받고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그렇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문을 두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었죠. 또 한 노선은 그렇게 하면은 개방인데 저기 동유럽 국가들 개방해서 망한 거 봤지 않느냐. 우리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가지고 개방을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완전히 틀어막고 이 체제를, 망해가는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간의 노선 갈등이 상당히 있었죠. 그게 망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7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 7차 당대회에서 보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광풍 속에서 자기들도 망할 뻔했다. 이 망할 뻔한 위기를 극복했던 게 핵무기고 이제는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딱 2016년도 7차 당대회 보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한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탈냉전 때 망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들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적 위협을 없애주면 해결할 거다.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면 핵을 해결할 거다. 경제 지원을 하면 핵을 해결하겠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하면은 북한이 다 보이콧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도 관계 개선을 하자고 그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도 관계 정상화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때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2번씩이나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털어버리면은 관계 정상화 금방 되는 겁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해주면은 북한이 핵을 해결할 거다? 그것도 틀린 답입니다.
결국은 그 김씨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강압적인 것이 있어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과 그리고 북한 핵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미국과 중국이 그런 역할을 안 해버린 겁니다. 지금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저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놔둔 것은 그걸 부추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그 역할을 안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미국을 겁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폭격을 한다 이렇게 쭉 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 대화를 해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칠 의사가 없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의 정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지금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핵을 해결할 이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되는 게 중국의 이익에는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하는 걸 보면은 핵 가진 북한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과 중국이 그 북핵 해결 방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쌍계병행이라는 건데, 쌍계병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리고 그러면 북한도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는 걸, 전개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북한의 이익만 되겠습니까? 중국의 이익이잖아요. 중국의 이익.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즉 중국 주변에서 미국의 세력을 제거하는 걸 지금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앞으로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을 하고 미국과 핵 군축을 추구할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1차가 2017년도 그렇게 된 거지. 2017년도에 11월 달에 ICBM을 완성을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 군축을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대화를 문재인 정부가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핵 군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핵 군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핵을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그대로 놔두면서 추가적인 핵 개발을 봉쇄를 하고, 대신 미국은 북한에 취해진 여러 가지 제재를 해소를 해두자. 그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가 해제되면은 북한이 경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왜냐? 우리는 항시적인 핵위협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군축 요구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니까 김정은은 이제 북한이 미국의 정책을 변경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군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핵무력 고도화, 자력갱생,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통제 강화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정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그 세 가지 정책을 지금 일관되게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20차 당대를 했는데, 아니 20차 당대, 8차 당대, 20차 당대에는 중국이죠. 2021년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핵무력 고도화를 얘기를 하면서 국방공업발전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방공업발전 5개년 계획 동안에 5대 전략무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이제 또 당대회에서 자기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근원적인 군사 위협을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한 다음에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의 개입입니다. 군사 개입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ICBM을 개발을 하고 있고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고 있고 초대형 핵탄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탄두입니다. 다탄두. 그리고 이제 SLBM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남한을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완전한 평화 상태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상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남한을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북한이 5대 전략무기에 들어있는 전술핵과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걸 5년 동안 이제 꾸준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마도 그게 얼추 다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이 무기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딱 그 무력을 가지고 미국한테 또談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談判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여 버리면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지금 핵을 방어할 수 있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는데 미국이 북한 요구를 들어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미국이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바라보면서 북핵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한테 이러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쉽게 들어주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철저해야 되지만은 미국도 자기 국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당했지 않습니까? 1950년에 에치슨 라인으로 당했고 1953년에 휴전으로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해놓고 이게 분단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은 휴전을 강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1969년에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을 전부 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뺐죠. 그 당시 한반도에는, 그러니까 남한에는 미 7사단과 미 2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 다 빠졌습니다. 지금 2사단 남아있는 거죠. 2사단도 철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세가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또 1970년대는 카트라고 하는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에 넌 언어 수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엊그제 일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건데, 트럼프 왜 주한미군을 여기 놔두느냐, 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항상 배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정세가 지금 신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과거하고는 달리 상당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첨단 기술 산업 능력도 있는 것이고, 군사력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방 국가 중에 미국 빼고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럽 나라들 전부 거의 군비가 해체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독일이고 프랑스고 전쟁할 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영국은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방 국가 중에 한국만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 허둥대는 거 보세요. 갑자기 군사비를 2배로 늘린다고 지금 저렇게 야단들 치는데, 탱크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장거리 포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고, 포탄도 지금 155mm 포탄도 만들 나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를 버릴 경우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결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 불평등 관계를 지금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5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쓴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조선 군대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남조선은 우리하고 맞설 생각을 하지 말고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안보 환경을 개선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그 얘기는 남쪽이 굴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굴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남북 간의 불평등 관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이 이제 관역이다, 이제 서울 불바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핵보유국 턱 밑에서 살아야 할 숙명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핵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그 핵을 자꾸 흔들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국론 분열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런 북한의 핵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북한 핵은 크게 봐서는 중국이 딱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관여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중국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여러 기업들 또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마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북한 자체적으로는 저렇게 급속하게 핵무력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걸 발전시킬 수 없는데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북한 핵 해결 방법으로서 쌍궤 병행, 즉 미군을 이 중국 주변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폼페이오 얘기인데,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이 방해를 놓더라.
그래서 김정은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폼페이오가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실제로 2018년, 2019년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5번이나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꾸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가지고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달인가요? 서울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점점 더 세지더라.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목줄은 중국이 잡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냉전 시대 때만 해도 중국과 북한의 교육은 북한 교육의 10%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뭐 소련 동구가 대부분 이제 교육을 했었고, 소련 동구가 무너지니까 제1 교육 상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드러나니까 일본이 그 북한하고 교육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교육이 교육의 포션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작심하고 이 교육을 전부 틀어 막아버리면은 북한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은 전부 중국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기름을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일체 다 스톱입니다.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시진핑한테 목줄을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한테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금 신장 티베트처럼 될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김정은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북한 정권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중국입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1950년도에 김일성이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해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있는데, 항상 그때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김일성은 그 당시까지도 북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을 다 철수하라고 그랬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자에서부터 관료들, 주민들까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다 만나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쓴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마도 중국의 허락 없이는 핵을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대만 사태하고 한반도 사태가 같이 엮여 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김정은한테 무슨 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부 인사들은 소위 전쟁 대 평화, 전쟁 아니면 평화로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핵 분축을 수용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평화에는 불편한 평화도 있지만 당당한 평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세력 균형이 돼야 평화가 깨지지 않고, 세력 균형이 깨지면은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에 의한 평화로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해구산 이런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지금 이제 한미일 간에 군사정보도 교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군사정보라고 하는 건 소위 ISR, 정찰, 정보, 감시, 이 정보는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게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눈에 지금 보고 또 그걸 C4I로 해서 항상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은 핵을 가지고 경제를 망칠 것인지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이 2022년도에 핵태세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한미 SCM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퀘션이죠. 북한이 핵을 썼을 때 과연 미국이 핵을 쓸 거냐? 핵으로서 저걸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썼는데도 미국이 핵으로서 응징하지 않으면 세계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소위 NPT 체제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증명된 바는 없지만은 아마도 핵으로서 김정은 정권을 응징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확장 억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